아마 생성형 AI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메이저 기업으로 제2의 구글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AI 시대를 이끌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챗 GPT라는 방식을 바꿔라. 또 책을 최근에 저술하신 이병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혹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영 전문가 이병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경영 컨설팅 그리고 경영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는 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이제 여러 기업들을 도와주고 경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회사들 중에 AI 기업이 많았어요. 상장한 회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AI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즈니스 전문가지만 AI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올해 또 AI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챗GPT라는 방식을 바꿔라라는 책을 내게 됐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과 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고민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챗 GPT가 생각보다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등 생성형 AI 모델들을 하나둘씩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 AI 모델들이 과연 그 글로벌 모델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실제로 제가 써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님 보실 때 어떠세요? 우리나라 모델이 이제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평가해 보자면요. 사실은 글로벌 모델이 성능이 더 나은 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챗GPT-4가 나왔는데, 챗GPT-4는 오픈 AI에서 그 파라미터나 이런 걸 공개하진 않지만 파라미터가 1조 개가 넘는다고 하고 학습 데이터도 가장 많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성능은 가장 좋은 거는 분명하죠. 그리고 각 모델마다 그 모델이 약간 특화되게 더 잘하는 성능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는 창작을 하는데 더 잘한다든가, 또 바드 같은 경우 요약을 하는데 더 잘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모델 자체가 한국 사람이 쓰기에는 성능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한국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한국어를 GPT 3.5 대비 6,500배 많은 문서를 이제 학습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게 의미가 있냐 하면, 한국어 문서에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같은 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나오기에는 되게 그 이질감 같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최적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성형 AI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거기서 수익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하이퍼 클로버가 사실은 3가지 상품으로 나왔는데요. 챗GPT 같은 클로버 X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같은 데다 붙이는 코파일럿 같은 커넥트 X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구축형으로 클로버 스튜디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 클로버 스튜디오는 뭐냐면,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그 생성형 AI를 쓸 때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회사 내부에다가 구축을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고, 사실은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AI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고객들이 작은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런 전략을 한 거 보면 실제로 생성형 AI에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모델하고 계속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코파일럿. 네, 11월 1일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기능적으로는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AI 기능이 다 탑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개된 바로는
예를 들면 MS 아웃룩, 메일,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초안을 써준다든가, 이제 어떤 스타일로 만들고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손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메일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걸 리포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자연어라고 하면 일상어죠. 일상어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문서 스타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또 텍스트만 많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바로 고쳐서 이제 그걸 고치기만 하면 우리는 수정해서 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챗GPT 쓰듯이 주제에 따른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문서 길이를 길게 늘리고 짧게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엑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더 파워풀한 게, 엑셀을 하려면 우리가 함수를 많이 배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그 문장으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함수를 찾아서 그걸 적용하는 그런 기능까지 생겼고요. 우리 화상회의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화상회의를 요약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상회의도 요약을 다 해요. 요약을 다 하고 그 이야기한 사람 화자별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정리가 되고, 아마 생성형 AI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코파일럿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성형 AI 기술이 서비스로 접목돼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부분이 이렇게 B2B의 문서 효율화라든가 생산성 도구로 쓰일 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 그 거짓말 하는 거. 네. 예, 생성형 AI가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B2C 서비스에 쓰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수를 하지 않고 고객들한테 그대로 나가게 되면, 거짓 정보가 나가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업 평판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챗GPT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로 도입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뭐 고객 관리하는 그 채팅 서비스 말고는 다른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B2B의 문서 효율화 서비스로 쓰게 되면, 그거는 사용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생성형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고쳐서 자기가 수정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드니까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나타나도 그것을 사용자들이 고쳐서 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생성형 AI 기술이 문서 효율화 서비스, 생산성 도구 서비스로 쓰일 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서 효율화 서비스는 AI가 중심이 아니라 오피스, 생산성 도구가 중심이잖아요. 우리 뭐 AI가 괜찮아진다고 MS 워드를 쓰다가 한글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파워포인트 쓰다가 뭐 키노트로 바꾸진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쓰는 생산성 도구, 그 툴은 계속 쓸 것인데, 철저하게 코파일럿은 그것이 중심이 되고 AI는 부가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는 파워풀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옛날부터 일을 잘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왔던 그런 회사라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를 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도 가지고 있고, 일정 관리하는 툴도 가지고 있고, 디자인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팀즈처럼 회의를 하는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저희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점이랄 것도 있을까요? 한계점은 사실 뭐 엄청난 단점이라기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성형 AI라고 하는 기술이 일을 빠르게 하게 만드는 기술이긴 한데, 일을 잘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코파일럿이 나오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해당 분야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기능을 많이 아는 사람은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예쁜 것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코파일럿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빠르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더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은 생산성 효율화 도구이지 나의 레벨을 높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AI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재 AI 수준이 보통 사람의 수준,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일하게 만드는 건 있는데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AI가 메타인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코파일럿이 나오면 도움이 되는 게 신입사원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일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 검색 엔진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네이버 과연 앞으로도 지금의 검색 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네. 그렇죠. 이런 좀 궁금점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채팅과 검색 서비스는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채팅이 검색 서비스를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검색이 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더 커다랗게 이제 도약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말을 잘하고 좋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출처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챗은 그걸 이제 보완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빙챗에 이제 저도 많이 쓰는데 빙챗에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과 관련한 소스가 나옵니다. 정보 출처가 나와요. 그런데 빙챗은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긴 사기인데 되게 잘 만들어진 사기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빙챗에서는 두 가지 기술이 돌고 있어요. 생성 기술하고 검색 기술이 같이 도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목적에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 서비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슈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채팅 서비스는 어떤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채팅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도 검색 서비스는 정보, 우리가 취득해야 될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채팅 서비스는 어떤 추천, 뭘 해라, 행동하기 전에 추천의 형태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와 채팅 서비스는 이렇게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생성형 AI가 검색을 확 이렇게 도약을 해서 검색 서비스보다 더 큰 회사로 도약할 순간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채팅하는 이런 문답형 언어 처리와 관련한 그런 서비스가 메인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 예를 들면 뭐 VR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기기들이 이제 많이 확산됐을 때 그랬을 때는 아마 검색 서비스보다는 채팅 서비스가 훨씬 더 그 도약을 할 것 같고 그 시기가 오면 이런 생성형 AI 기업이 아마 메이저 기업으로 제2의 구글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AI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또 혁신적으로 이끄는 기업이 또 엄청난 부를 거머쥘 것 같은데 누가 과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첸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술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기존 기업이 그것을 계속 이끌어 가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이 그 기존 기업을 뭐 대체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기존 기업이 신기술을 대응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대응 활동을 하는 것이 자칫 자기의 제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금 구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생성형 AI 기술력으로는 최고 많이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 GPT의 T, 트랜스포머도 구글 기술이거든요. 구글 기술을 가져가서 이렇게 오픈 AI가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내고 있는 데는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검색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주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새로운 기술,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사실 이제 이게 주가 되려면 사실 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새로운 기업이 대체할 것 같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중에 유명한 안데르센 호로이츠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생성형 AI 기업을 방문자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내가지고 50개 기업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기존 기업이 만든 서비스는 5개밖에 없습니다. 80%는 1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서비스예요. 새로운 게 우후죽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 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기업을 픽할 수 있는 건 있을까? 어떤 기업이 AI 시대를 이끌까라고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미래 얘기라서 어떤 기업의 기업 이름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긴 그런데 그런 기업의 특징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고객 니즈가 아주 결합이 된, 그런 고객 니즈가 결합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중요하니까 구글이나 네이버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업으로 확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바일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동하면서 뭔가를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거기서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버라든가 뭐 그 당근마켓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서비스고, 그런 관점에서 기술의 특성과 고객 니즈가 어떻게 결합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는 2가지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생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창작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객 가치를 줄 때 그것이 하나의 뭐 서비스로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언어 모델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언어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언어 모델이 지금 그 과거의 구글 서비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걸로 확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VR 기기라든가 지금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이나 PC는 다 시각에 의존한 그런 UI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VR 기기는 대화형으로 UI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생성형 AI 기술이 요소 기술입니다. 요소 기술이라는 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마 VR 기기가 나오게 되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생성형 AI 기술이 요소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 인프라 기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새로운 기업이 확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런 AI 시장이 결국에는 계속 커져가는데 이게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런 산업도 새롭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AI 발전으로 수혜를 볼 산업은 생성형 AI와 이제 AI 전체, 머신러닝 이런 걸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는 사실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고, 그래서 돈 벌기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존의 머신러닝, 식별 AI라고 하죠. 분석 AI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의 머신러닝 하는 회사들은 계속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잘 되는 그런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면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이 광고 매출이 380억 달러였거든요. 아마존이 자기 물건을 커머스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구글처럼 광고를 해서 돈 번 게 그렇게 많았어요. 유튜브 광고가 작년에 290억 달러였는데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아마존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은 미국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 아마존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이 보유한 데이터는 자기 데이터예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좋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 그래서 그런 회사를 최근에는 뭐 리테일 미디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리테일 회사이지만 동시에 광고의 플랫폼이 되는 미디어 회사로서 또 기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는 어떤 광고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